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현직 신분으로 한 차례, 이번엔 전직 신분입니다. 법원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5개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주장한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서 머물고 앞으로는 어떻게 재판 등에 임하는지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 신문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을 나와 호송차로 향합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어젯밤 9시 반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다 새벽 2시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입니다. 오늘 변호인 접견을 한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체 검사 후 번호가 새겨진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은 뒤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독거실은 2평 남짓한 넓이로 벽걸이형 TV와 관물대가 있고 방 안에 반투명한 벽으로 가려진 화장실에 변기와 수도 시설이 있는 형태입니다. 침대 없이 이불을 깔고 바닥에서 자야 하고 접이식 책상 겸 밥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오늘 서울구치소 식단은 아침은 빵과 찐 감자, 점심은 된장찌개, 저녁은 콩나물국과 고추장 불고기였습니다. 서울구치소는 냉방이 되지 않아 여름철 실내 기온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은 벽걸이형 선풍기와 화장실에서 나오는 찬물을 이용해 이번 여름을 나야 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진행된 구속영장 신문에서 판사는 3가지 질문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은 20분간 직접 나서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와 수사까지 언급하며 압박한 데 대해서는 고립무원의 처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밤 9시를 넘겨 끝났습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좀 어필하셨는지. 일단 보도자료 낼 겁니다. 보도자료 확인해 주세요. 남세진 부장판사가 경호처에 총기를 보이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지시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했고 사후 개헌 문건 작성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여 분간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변호인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변협의 징계 요구를 검토한다고 했고 언론에 대한 영장 청구서 유출에 대해서는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기 전 변협 부회장은 SNS에 대체 뭘 징계하라는 것인지 변호사에 대해 무슨 죄로 수사한다는 말인가라며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후 2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VIP 경로서를 수사 중인 해병대원 특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임성근 전 사당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김건희 여사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류 봉투를 든 특검 수사관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해병대원 특검은 국방부, 국가안보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집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포함됐습니다. VIP 경로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 전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과 이시온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기록 지시를 내려갔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대표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VIP 경로설이 사실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도 가능하다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국민의힘을 옭아매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정적 제거 국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민주당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험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특검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특검 수사가 최대 11월까지인데다 관련 재판이 계속 이어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 판세 역시 유리하게 흘러갈 거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당사자들의 해명을 들어보기 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선 민주당과 정적 제거 국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 하면서 특검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 같은 야당 입법에 대응할 당내 전담기구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는 만큼 당내에선 위기감도 감지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늘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에 대한 여권의 사퇴 요구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했는데 지난 정권 때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 임기를 보장하라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갈등을 만들 바에는 차라리 미국식 역관제가 어떨지 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사례로 꼽은 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과 탈원전, 사드 배치 감사 등입니다. 두 당의 법사위원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사퇴와 구속 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감사원은 윤석열 내란 정권에 부역해왔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은 부실 감사를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선 표적 감사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 사안 감사로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최 원장은 오늘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앞서 오는 11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상 주어진 임기 자체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할 수 없도록 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찬성해야 감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실상 하수인으로서 사냥개 같은 그런 역할을 도맡았던 것이 감사원입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전 최고위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당론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시간입니다. 곧 인사청문회인데 김민석 총리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후보자들이 요구 자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또다시 증인이나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검증이 제대로 될까 싶은데요. 이런 와중에도 문제점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이 계속 논란입니다. 여러 편의 제자 논문을 그대로 옮겨 썼다는 의혹에 이어 논문 저자에서 제자 이름을 빼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어린 학생들 보기 민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이진숙 후보자가 제1저자로 발표한 학술대회 논문입니다. 석 달 전 이 후보자가 석박사 과정생 3명과 함께 다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비교해봤습니다. 실험 개요부터 방법, 남녀 30명인 실험 대상, 실내 공간에서의 이미지 평가 시 광원의 영향이 가장 컸다는 결론까지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발표된 논문엔 석사과정생 2명의 이름이 빠진 채 이 후보자가 1저자로 올라갔습니다. 제자 논문 표절에 이어 아예 제자 논문을 가로챈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자가 공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연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을 그대로 표절한 그것만 하나 가지고도 지금 바로 사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는 것 외에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 시점에선 자진 철회 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오는 14일 논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강 후보자가 5년 동안 의원실 보좌진을 46차례 면직한 걸로 나타났는데 직급 변동을 위한 면직까지 포함된 수치라지만 이례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맞물리면서 공직자의 자질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국회의원 임기 첫 해인 2020년 보좌진 11명을 뽑았습니다. 이듬해 5명, 2022년엔 8명, 2023년 또 7명을 채용했습니다. 5년 동안 면직 46차례, 채용은 51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은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는데 직급을 바꾸기 위한 면직과 임용이 중복 계산됐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의원실 핵심 업무를 맡는 보좌관 교체는 드문 일인데 강 후보자는 올해만 4급 보좌관을 2차례 면직했습니다. 4년 이상을 모셨던 그런 경험이 있고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오래 버티기는 힘들죠.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려달라거나 고장난 변기를 살펴봐달라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갑질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사적 심부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사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이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보좌진 모임도 강 후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던 점을 지적하며 겉과 속이 다른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후보자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4선의 정청래 의원, 3선 박찬대 의원,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명심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선명성 경쟁에 나섰는데 누가 당원들의 진정한 선택을 받을지요.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유튜브 영상 공개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3개월 안에 검찰, 사법, 언론개혁을 끝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당사 당원존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역시 개혁을 강조하며 여당, 정부, 대통령실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유일한 후보라고 했습니다. 그거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 모두 이재명을 각각 22번, 18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고 나란히 개혁 완수를 강조하는 등 일찌감치 선명성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강한 리더십을, 박 의원은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내세우며 차별성 부각에도 나섰습니다. 이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통합,
안정, 협치 이런 아름다운 미사 여구는 대통령의 몫으로 그 보수의 가치와 그 영역까지도 우리가 통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새 당대표 임기는 1년이지만 연임에 성공하면 내년 지선부터 다음 총선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선 벌써부터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서야 눈에 띄는 혁신안이 나왔습니다. 윤희숙 위원장 취임 하루 만인데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당헌 당규 첫 장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했다며 반성과 사죄를 명시하기로 했는데요. 대선 과정에서의 사과와는 큰 차이가 나는 아주 강한 문구입니다. 혁신안이 당내에서 채택될지는 당원들의 손에 달렸다는데 이태희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당명을 바꾸면서 편법과 부정부패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내용을 당헌 당규 첫 장에 명시했습니다. 여당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을 담은 겁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이 당헌 당규 첫머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을 추가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비상계엄, 탄핵에 이르게 된 책임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첫 장에 담겠다는 건 이 문제가 당 혁신의 시작이라고 인식한 데 따른 겁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도의 단절입니다. 혁신위는 부주류 등 특정 계파가 당을 좌지우지하며 대표 교체나 공천에 개입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도 넣는다는 구성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당명 변경 이후 처음으로 10%대까지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송원석 비대위는 혁신위안에 동의하고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다음 주 초 당헌 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들의 찬반 의사를 물을 계획인데 구주류 측의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미국발 통상안보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남북관계 복원을 강조했고 관세 등 대미 협상 전략도 논의됐다는데 자세한 내용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반기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였는데 최대 현안인 대미 통상 문제와 한미동맹 상황 등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의 역사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남북 평화 공존이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란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합참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댄 케인 합참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대해서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려운 환경에서 연합 방위 체제 하에서 안보의 울타리를 치고 내일은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함께 만나는데 북한 핵 위협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군사 현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미국이 관세에 이어 국방비 인상까지 압박하자 여권 내에서는 전시 작전권 환수를 반대급부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자는 건데 논란이 많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상대로 통상과 안보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권 내에선 미국의 요구를 전부 거부할 수 없다면
받아낼 건 받아내자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제시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통상이나 투자, 구매, 또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작권 환수는 자주 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는 우리 안보 상황과 대응 태세를 먼저 철저히 점검한 뒤에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문제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전작권을 가져올 경우 미군의 전폭적 지원을 100% 확신할 수 없는 데다 국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방비의 역설적인 상승을 가져오거든요. 확장 억제라든가 통신 정보 체계 이런 거를 주한미군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리려면 큰 돈이 들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가 계속 추진해야 하는 현안인 것은 맞다면서도 협상 카드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미 간 통상협상 진전이 없습니다. 네. 정상회담 날짜 못 잡고 있는데 네. 왜 이런 겁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발언과 요구 사항이 수시로 변해서 진위를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측의 거듭된 요청에도 정상회담 날짜조차 못 잡는 것은 분명 근본적 갈등 요인이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정부를 친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과거 이 대통령은 중국에 쎄쎄하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 논평에서 중국 영향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친북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왜냐하면 본인도 김정은과 3번 정상회담을 했고 네. 또 친하다고 수시로 얘기했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 반대 노선이 명확하거든요. 이 친중이라는 불신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한다든지 뭐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네, 이 두 가지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이 주한미군을 중국 대응군으로 바꾸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 아래로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안하면 미국은 얼씨군하고 받을 겁니다. 이 카드로 통상협상에서 약간의 양보를 받아낼 수는 있지만 안보 공백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전자권을 전환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걸 메우려면 우리의 감시, 정찰 자산과 위성, 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여기엔 연간 21조 원 이상이 듭니다. 북한 핵 문제도 커지고요. 경제적 후폭풍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칫 소탄 대실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네. 자, 근데 여권 내부에서는요, 무조건 빨리 타결 짓거나 정상회담한다, 이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자, 이 버티면 대안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 일본을 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일본은 조기에 정상회담을 하고 협상을 했지만 얻은 게 별로 없다. 그러니 우리도 협상을 뒤로 미루고 정상회담도 천천히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당은 트럼프의 방위비 100억 달러 요구는 무도하다고 비판했는데요. 강도가 셉니다. 아무래도 자주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외교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핵심 동맹이고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버텨서 얻는 이득보다 타협하고 설득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클 겁니다. 이 캐나다나 프랑스도 미국과 맞서는 듯 했지만 결국 뒤로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맞선 브라질은 관세 50%를 통보받았습니다. 버티기가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미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네. 특사단으로 해결될까요? 뭐 대화의 물꼬를 좀 틀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 특사들이 정치적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거론이 되는데 트럼프와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만난다는 보장이 없고요. 더군다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론이 됐는데 네. 이분이 전에 트럼프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거든요. 이 트럼프가 과연 달가할까?
그렇다면 이 트럼프랑 사실은 개인적 인연을 중시한 트럼프랑은 이 아무래도 가깝고 직접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딥스로트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친한 사람 보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 트럼프 리스크에 이 초반은 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스타트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의 이 외교안보 분야가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통상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고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통상 협상이 어그러지면 이 한미 관계가 또 악화되고 네. 한순간에 안보, 경제 복합 위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기 초반 잘 나가던 이재명 정부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친중 이미지를 부식하고 신중하고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페이지서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서울은 36도, 경기 안성의 기온은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무더위는 우리 건강뿐 아니라 일상 속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또 철로가 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도로 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일그러졌습니다. 50m도 채 안 되는 구간에서 도로 곳곳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계속된 폭염에 아스팔트도 녹은 겁니다. 날씨 탓인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너무 덥다 보니까 이렇게 녹아버리진 않았나. 학교가 바로 앞이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에 좀 혹시라도.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면서 부스러지기까지 했는데요. 산산조각난 아스팔트를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정도로 한껏 달궈진 용산역 철로. 어제 오후 폭염으로 인해 동인천에서 용산 방향으로 향하던 급행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철로가 팽창할 가능성에 대비해 속도를 줄여 운행하던 중 열차 한 대가 회차하면서 일부 승객들은 30분 넘게 승강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제는 수색역 인근 경의중앙선 하행선 철로가 휘어 서행 운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폭염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이 많이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또 정상수 이용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환자 수는 2011년 집계 이후 가장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엔 전남 곡성에서 뙤약볕 속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숨지고 그제는 경기도 시흥의 한 골프장에선 50대 남성이 골프를 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에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강 위에 고무보트가 떠 있고 물속 여기저기에서는 불빛이 보입니다. 119 구조대가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 4명을 수색하는 겁니다. 실종자 4명은 수색 3시간여 만인 어젯밤 8시 46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잇따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진 4명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실종 신고한 1명까지 5명이 함께 물놀이를 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물놀이하다가 이렇게 4명이 안 보인다고 어떤 그런 신고 사항이었고 또 수영을 또 전혀 못한다 친구들이. 사고 당시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았고 신고자는 무서워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란 안전부표가 설치된 뒤쪽이 사고가 난 곳인데요. 수심이 3m에 이릅니다.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 제가 서 있는 이곳과는 물 색깔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 수영은 금지된 장소입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알지 못하죠. 네. 갑자기 푹 꺼지는 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충남 금산의 어제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지자체는 무더위에 유사사고가 잇따르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대로입니다. 최근 부산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있었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에어컨 같은 전력 소모가 많은 기기를 멀티탭에 연결하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훈련탑 앞에 마련된 실험 공간. 이동형 콘센트인 멀티탭에 에어컨과 또 다른 전자기기 플러그가 꼽혀 있습니다. 2m에 달하는 배선은 가정에서 쓰는 것처럼 한데 묶어놨습니다. 에어컨을 작동시키자 멀티탭 배선의 온도가 순식간에 오릅니다. 멀티탭이 감당할 수 있는 전력량을 초과한 건데 7분 30초가 지나자 배선의 온도가 135도를 넘어서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실제였다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가정에선 이른바 멀티탭에 여러 가전제품에 플러그를 꽂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멀티탭과 콘센트로 인한 화재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엔 500건을 넘었습니다. 특히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칭칭감아 어떤지 어떤 구부러진 상태라든지 이럴 때는 어떤 열이 축적이 되는 어떤 조건이 마련이 되겠죠. 어제 오후 광주의 한 상가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나 4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에어컨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견디기 힘든 폭염이지만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기엔 전기 요금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기 요금을 아끼면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을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도대체 에어컨을 어떻게 틀어야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까? 일단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에어컨 몸체에 인버터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1년까지는 구형인 정속형 에어컨이 나왔고요. 이후에 구입하셨으면 대부분 인버터 방식입니다. 정속형은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동력이 꺼지고 더워지면 다시 켜집니다. 인버터형은 희망 온도에서 저전력 모드로 바뀌면서 온도를 유지합니다. 인버터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부하에 따라서 이제 냉방이 많이 필요하면 압축기가 많이 돌고 냉방이 조금 필요하면 압축기가 조금 도는. 네, 인버터형의 경우 24시간 내내 틀어놔도 괜찮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정속형이 온도에 따라서 동력을 껐다 켰다 하면서 변동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버터형은 그렇지 않죠. 에어컨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건 동력이 켜질 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온도를 유지하는 저전력 모드 자체도 계속해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틀어두면 소위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도 꺼놓고 나가는 게 맞거든요. 그게 전기요금이 덜 나옵니다. 90분 이상 외출할 거면 끄고 나가고 90분 이내에 외출을 할 거면 켜놓고. 네, 또 에어컨에 여러 모드가 있잖아요. 제습도 있고 냉방 모드도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네. 이름대로 온도를 낮추고 싶을 땐 냉방, 습도를 낮추고 싶을 땐 제습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습 모드가 전기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요즘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오히려 습기를 제거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빠르게 시원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냉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에어컨 필터에 붙은 먼지나 곰팡이를 2, 3주에 한 번씩 청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터를 물로 씻어서 건조시키거나 솔로 털어주면 됩니다. 실외기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바람길이 잘 뚫려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방법인데 더운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선풍기 방향을 위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특히 창문을 잘 닫고 쓰지 않는 방의 문도 닫아두는 게 효율을 높입니다. 공간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크기에 비례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형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요금을 아껴본다고 해도 여전히 부담인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요금을 좀 할인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이를 낳은 지 3년이 안 된 출산 가구이거나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전기요금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 효율 1등급 에어컨을 구매하셔도 제품 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사용량을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치보다 3% 이상 줄이면 정해진 금액을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신 기자가 설명한 대로 그 전력 사용을 좀 줄여서 전기 요금도 아끼고 덩달아 환경도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로 바닷물도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물고기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강원 삼척 앞바다에선 남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황새치가 잡혔는데 어민들은 달갑지 않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크레인에 거대한 물고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길쭉한 부리가 달린 황새치입니다. 길이 3m, 몸무게 226kg에 달합니다. 태평양과 인도양 등 열대성 바다에서 주로 잡히지만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그물망에 걸렸습니다. 고급 횟감인데도 어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해가 되지. 이것 때문에 다른 어종들 적게 들어오니까. 위판 가격도 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항구 한편에 죽은 채 쌓여있는 수백 마리의 참다랑어. 지난 8일 영덕 앞바다에서는 참다랑어 1,300여 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어종 보호를 위해 잡을 수 있는 최대 물량이 정해져 있는 탓에 어민들은 잡은 참다랑어를 전량 폐기했습니다. 경북 영덕에 배정된 물량 47톤은 이미 초과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제 불편한 어종이죠. 처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난 7일엔 강릉 앞바다에 몸길이 2m짜리 청세리 상어가 출몰했습니다. 야, 조스야, 조스! 청세리 상어는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한 3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민들 위험할 것 같아서.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오르며 해역의 어종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접는 폰, 이른바 폴더블 폰 시장에서도 두께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매서웠는데 삼성전자가 AI 기능이 접목된 4mm 두께의 폰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공개한 접는 스마트폰입니다. 펼치면 두께 4.2mm, 접으면 8.9mm로 역대 삼성 폴더블 폰 가운데 가장 얇습니다. 직전 모델보다 두께를 26% 줄이면서도 화면은 11% 넓어졌고 성능은 더 끌어올렸습니다. Galaxy AI translates your word into actions, and our latest camera sees, understands, and responds to you. 일반 스마트폰만큼 얇고 가벼워진 폴더블 폰에 반응도 뜨겁습니다. The device is really thin. Like usually the big problem I used to have with the phone is when it's closed, it's big. 직전 모델보다 11%나 얇아지면서도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새 스마트워치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접는 폰 경쟁에 승부수를 띄운 건 중국의 놀라운 성장세 때문입니다.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은 3년 전만 해도 삼성이 80%를 점유하며 절대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제조사들이 기술력을 앞세운 새로운 폴더블 폰을 잇따라 출시하며 격차를 줄이더니 지난해엔 중국 회사들의 점유율이 70% 가까이 오르며 역전했습니다. 얼마나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 전반의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고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접는 폰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애플도 내년엔 접는 아이폰 출시를 준비 중이어서 폴더블 폰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한미 중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고 0%대인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역시 서울 집값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문의는 좀 줄었고요. 매도인 분들도 내리시는 않으셨어요. 가계부채도 지난달 6조 5천억 원 늘어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작년보다 더 빠르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8월로 미뤄진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간 금리 차도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이 됐습니다. 이 총재는 이달 중에 풀리는 31조 원 추경 효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제시했는데 2차 추경으로 0.1%포인트 더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관세는 관세대로 오르고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8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젊은 층의 전말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속도가 어떻게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그건 잘 몰라서. 하지만 우리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선반영해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6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측 격차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나가 있는 이상배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네, 노사 양측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반발에 퇴장하면서 시민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이 퇴장한 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10차 수정안으로 1,430원을 제출했고 경영계는 1,230원을 제출해 격차는 200원으로 좁혀졌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030원보다 적게는 2%, 많게는 4% 인상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인상률이 지난 정부 때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노동자 목숨줄 조이는 압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윤석열 정부 5%, 박근혜 정부 7.2%, 노무현 정부 10.3%, 문재인 정부가 16.4%였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급 인색한 수치라 지적하며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약속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영계는 심의 촉진 구간을 받아들이고 최대한 협상을 통해 타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면 표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현재로선 자정이 넘긴 새벽 시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을 찾았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이후에 EU 정상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건 처음인데 마크롱의 행보에 여러 논란이 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은 왕세자비가 공항에서 영접합니다.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마차를 타고 윈저성으로 이동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첫 유럽연합 정상으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찰스 3세는 주요 인사가 총출동한 만찬에서 프랑스 음식을 한껏 축혀 세우고 It's impossible to bake a baguette quite as well as those your artisans make in France.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소설 이름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When our common sense and sensibility overcome our pride and prejudice, we are unstoppable. 그런데 영어로 시작한 연설이 프랑스어로 바뀌어 10분 넘게 이어지자 불편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보수 방송은 완벽한 이중 언어자인 마크롱 대통령이 영어로 말하는 예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연설 중계를 끊어버렸고 방송 패널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찰스 3세가 연설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에 2번뿐인 왕실의 국빈 행사에 걸맞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근위대의 사열을 받으며 국왕보다 앞서 나가 의전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국 도착 직후엔 부인 브리지트 여사의 손을 내밀었다 외면당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송출됐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사상 처음 핵 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했는데 뒷말도 무수히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우리는 늘 최선을 원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비극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Depend on the local fish pond for food. You share the pond with 3 other villagers. The pond starts off with a dozen fish. For every 2 fish, there will be 1 baby added each night. How many fish should you catch each day? 1968년 미국의 생태학자 게릿 하단이 처음 제기한 공유지의 비극이란 유명한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If anyone takes more than 1, eventually the fish in the lake will be gone, leaving all 4 villagers to starve. 각자는 자기 이익만 최대화하려 하고 결국 공멸합니다. 국가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국가 곳간도 임자가 없고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지적한 것처럼 누구도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조심스럽게 쓰지는 않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를 탄생시킨 기념비적 문서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국가 재정을 흥청망청 쓴 존 왕에 대항해서 격렬한 내전을 거쳐 만든 겁니다. 국민적 동의 없이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도 그 기원을 보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겁니다. 민주당이 32조 원 가까운 대규모 추경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다른 법안 처리에도 여권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 교육비, 지역 화폐,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교육비는 남아도는 지방교육 교부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곡관리법에 1조 원이 더 듭니다. 소만 가축이고 돼지는 뭐냐 이런 항의가 일자 한돈법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닭고기법, 물고기법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 재정은 써도 마르지 않는 보물단지, 화수분이 아닙니다. 흥청망청 국가 돈을 쓰다 망한 나라, 역사에 착오도 넘칩니다. The government should do what any good housewife would do if money was short. Look at their accounts and see what was wrong. 국가 재정도 가정 살림과 원칙은 같습니다. 대처 총리는 강력한 긴축 정책으로 재정 중독 영국병을 고쳤습니다. 우리도 중독되기 전에 정말 필요한 부분만 콕 집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7월 10일 윤정호 앵커 칼럼, 소는 누가 키우나 였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날씨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되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기온이 낮아져 폭염특보가 완화됐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오후에는 볕이 매우 강하게 내릴 텐데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지속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와 양산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제주도는 5에서 30mm의 비와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대구 23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6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동쪽 지역인 강릉은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장맛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